예, 소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초대해 주신 이익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정밀히로 신약 개발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브로드한데 양쪽 백그라운드 가지신 분들이 100%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이 불가능할 것 같고, 최대한 도메인 전문가들께는 어떤 문제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해결되거나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IT 전문가들께는 이 도메인에 의생명 분야와 그 신약 개발 도메인에 어떤 언맷 니드가 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 IT 전문가의 스킬셋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이런 쪽으로 인사이트를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처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모티베이션을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전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참여했던 국제대회 문제 위주로 어떤 문제를 저희가 이제 어떻게 풀었는지, 국제대회의 그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 양쪽 그 백그라운드 전문가 집단에게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이 과학을 하는 그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죠. 1000년 전 정도에는 우리가 그 자연 현상을 그 엠피리컬하게 서술하면서 과학을 했고, 수백 년 전부터는 이런 현상을 아주 단순한 세오레티컬한 모델을 통해서 모델링을 하려는 어프로치를 택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전부터는 이런 단순한 모델을 통해서 설명 가능한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복잡한 현상을 컴퓨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는 노력을 했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 데이터 서치 스페이스가 커지다 보니까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 하면서 우리가 그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데이터 드리븐 한 사이언스다, 데이터 주도 과학이다 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핵심적인 차이는 그 과학의 시작은 일단 가설을 만들고 시작하는 것인데, 가설을 어떻게 생성하느냐, 거기에서 좀 앞으로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까지는 전부 과학자가 주도하는 탑다운 방식의 가설 생성이었는데, 과학자의 직관에 의존을 해서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을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형태로 과학을 해왔다면, 근데 앞으로는 그 데이터의 서치 스페이스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 의미 있는 가설을 만들어내기 점점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거꾸로 바텀업으로 데이터로부터 가설이 생성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로부터 어떤 가설이 될 만한 클루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몽글몽글 올라오는 그 클루들을 과학자는 자기 직관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어붙여서 스토리를 완성하는, 그 스토리가 결국 가설이 되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과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약 개발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개발도 그 제목에서 데이터 주도라는 키워드 쓰는데, 이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추후에 다른 슬라이드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오늘 그 암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모티베이셔널한 에그젬플로, 이 환자분은 38세의 멜라노마 환자입니다. 멜라노마는 우리말로 흑색종이고요. 피부에 있는 그 멜라닌 세포에 암이 발생하는 형태의 피부암의 일종입니다. 이 암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 의사들이 이 환자의 DNA를 염기서열 분석을 했더니 이 비라프난 유전자에 변이가 생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그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들이거든요. 이 단백질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세포 안의 대사와 또는 세포를 성장시키거나 사멸시키거나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 시그널링 패스의 중간에는 비라프라는 유전자의 변이가 생겨가지고 이 스위치가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대사를 해야 되는데, 변이가 생겨서 항상 켜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계속 성장을 하게 되고 그게 결국 이제 암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의료진이 그 문헌 검색을 통해서 PLX4032라는 당시에 아마 임상에 들어가 있던 약물이었던 것 같은데, 임상에 들어가 있던 약물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약물을 처방한 지 한 15주 후에, 이 환자의 암덩어리들이 거의 녹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비라프라는 중간에 그 변이가 생겨서 켜져 있던 스위치를 꺼준 것이죠. 이 약물을 통해서. 근데, 뭐 슬픈 스토리는 약 8주 후에 이 암이 다시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결국 사망하게 되는데요. 사망 후에 다시 시퀀싱을 해봤더니 그 다운스트림에 있는 맥이라는 유전자에 또 변이가 또 생기게 되어서 여기 스위치는 꺼져 있지만 다운스트림의 스위치가 계속 켜지는 바람에 다시 또 디지즈 프로그레션이 일어나서 재발을 하게 되고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PLX4032라는 약물에 대해서는 내성이 생긴 케이스이고요. 이 acquired mutation을 억제할 수 있는 다른 약물을 동시에 처방했다면 환자를 지속적으로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같이 복잡한 질환은 하나의 길목만 차단한다고 해서 지속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길목을 동시에 차단하거나 여러 길목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약물의 컨비네이션 세라피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떠오르는 주장입니다. 여러 효과가 좋은 약물을 잘 개발해서 사용하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약물 개발이라는 이 신약 개발이라는 섹터 자체가 굉장히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그레이 바는 한 해에 FDA 승인받은 약물의 개수를 의미하고요. 이 레드 라인은 해마다 투입되는 R&D 비용을 의미합니다. FDA 승인된 약물은 정체되어 있는데 비용은 이렇게 크게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 도면의 전문가는 앞으로 수년 안에 이 신약 개발이라는 인더스트리 자체가 더 이상 ROI가 안 나오는,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가 나오지 않는 그런 산업 구조가 될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존의 이 신약 개발의 파이프라인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고비용 조율 구조가 생기느냐를 조금 살펴보면, 신약 개발은 우선 디스커버리와 디벨롭먼트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디스커버리는 약물을 발굴하는 단계이고요. 발굴된 약물을 임상시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단계인 디벨롭먼트 단계로 나눠집니다. 주로 이제 현재 AI 기술로 효율화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앞단에 많이 지금 포커싱이 되고 있는데, 이 드럭 디스커버리 단계에서의 현재 전통적인 드럭 디스커버리 파이프라인의 문제는 우선 타겟 가설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질병에 대한 표적 단백질에 대한 가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단백질에 대한 가설이 있어야 그 단백질을 타겟하는 약물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정확한 질병의 원인을 모르는 질환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알츠하이머라든가, 그리고 뭐 유방암 중에서도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삼중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그 예에 해당합니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 원인 단백질을 밝힐 수 없고, 단백질을 모르기 때문에 약물 설계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인 단백질을 규명했다 하더라도 또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단백질의 어떤 표면인데요.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이런 포켓이 존재합니다. 이런 포켓이 존재해야 약물을 설계해서 이 포켓 안에 쏙 들어가는 약물을 설계해가지고 프로틴에 단백질을 바인딩을 시켜서 이 원인 단백질의 활동을 억제하는 형태로 약효를 발휘하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데, 포켓이 없는 경우, 표면이 매끈해가지고 포켓이 없는 경우는 약물을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KRAS라는 아주 대표적인 암을 유발하는 원인 단백질 중 가장 대표적인 단백질인데요. 이 키 단백질은 표면이 매끈해가지고 포켓이 없어서 약물 설계가 현재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된 약물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챌린지는 그 하나의 길목만 막아서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암같이 복잡한 질환은 여러 패러럴 패스웨이를 동시에 차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현재의 그 드럭 케미스트리, 그 약물화학이 발전해온 방향은 모노세라피입니다. 싱글 타겟을 중심으로 약물을 설계하는 형태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여러 타겟을 동시에 타겟한 약물을 설계하는 기술이 현재 부재합니다. 이런 챌린지들이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하게 약물 설계를 해야 된다. 아까 전통적인 파이프라인은 이제 트레디셔널 타겟 드리븐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탑다운 방식이죠. 타겟에 대한 어떤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에 기반해서 약물을 설계하는 이런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데이터 드리븐하게 거꾸로 바텀업으로 약물 설계하는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타겟 드리븐은 타겟 프로틴을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이 프로틴에 효과가 있는 약물들을 설계를 하고 그 효과가 세포 수준에서도 지속되기를 기대하고요. 세포 수준에서 약물의 효과가 확인이 되면 그다음에 동물, 그다음에 사람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세포 수준에서의 효과라는 것이 지금 이 빨갛고 파란 점들이 각각의 어떤 유전자의 발현량을 표현하는 건데, 빨가면은 해당 위치에 그 표현된 유전자의 발현량이 높은 것이고, 파란 점은 해당 유전자가 저발현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유전자의 발현 패턴이 그 원하는 정상 상태로 유도할 수 있는 약물을 그 질병 스테이트에서 정상 상태 유도할 수 있는 약물을 찾는 형태로 저희가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든 것인데, 이 경우는 타겟 프로틴에 대한 가설이 없이도 약물을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질병 상태의 익스프레션 프로파일하고 정상 상태의 익스프레션 프로파일만 있다면 약물을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타겟 가설이 없이도 약물을 발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발굴된 약물, 그 탑 랭커 약물들이 정확하게 어느 프로틴에 작용하는지를 실험적으로 또는 인실리코에도 검증을 해가지고 그 가서 그 기전, 그 약물의 작용 기전을 추후에 밝히는 형태로 파이프라이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현재 신약 개발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파이프라인이 이 전임상 들어가기 전까지 한 5.5년 평균 걸리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 3년이 아니고 3주 정도로 단축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파이프라인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기까지 저희가 이제 원래 그 신약 개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아닌데, 저희가 여기까지 오게 신약 개발에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여러 국제대회를 참여하면서부터 저희가 이제 신약 개발이 흥미로운 문제이고 저희가 AI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좀 오게 됐는데요. 이 국제대회에 참여했던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AI가 어떤 실제 현실 문제를 푸는데 기여할 수 있고, 그 현실 문제는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한번 좀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전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의미하는데 드럭 디스커버리부터 전임상, 임상, 그리고 FDA 승인까지 이 과정이 통상 전통적으로는 약 하나를 승인받는데 약 10년에서 15년이 소요가 되고요. 그 비용이 약 하나를 승인받는데 비용이 1 빌리언 플러스로 나와 있지만 최근 리포트에 가면 2조 원, 한화로 2조 원이죠. 2조 원. 2.6 빌리언까지도 간다라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2조 원 이상의 비용과 10년 이상의 세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기 이 지금 고비용 저율 구조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가 지금 큰 화두입니다. AI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거기에서 몇 가지 이그젠플을 저희가 챌린지 경험을 통해서 한번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참여했던 첫 번째 챌린지는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영국계 다국적 제약사하고 생화 인스티튜트라고요. 그 유전체학 센터로서는 아마 세계에서 리딩을 하고 있는 연구소일 것입니다.
사람의 그 지놈 지도를 최초로 밝혔던 그룹 중에 하나이고요. 그 두 그룹이 데이터와 문제를 제공을 해서 열린 드림 챌린지라는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드림 챌린지는 2007년도에 IBM이 주관을 해서 열리기 시작을 했고요. 매해 실제 도메인 전문가들 집단이 언맷 니드가 있는 문제들과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과학자와 도메인 전문가들이 팀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참여가 이루어지는 대회입니다. 여기 처음 참여한 대회는 2016년도에 2016년 대회였는데요. 이 대회 기간이 보시면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어지는 대회입니다. 통상 대회가 데이터와 문제 공개 이후 한 6개월 정도 이어집니다. 개발과 검증 기간 6개월 정도 갖게 되는데요. 이 대회에서는 주최 측에서 제공했던 데이터는 암 환자의 세포주에 대한 지노믹 데이터, 익스프레션 데이터와 어떤 변이가 있는지, 메틸레이션 데이터라는 건 이제 지네틱 데이터인데 그런 데이터를 총망라해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약물에 대한 데이터도 아스트라제네카가 내부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약물 중에서 118개 정도를 약물의 구조나 아이덴티티, 즉 약물의 이름과 구조는 공개하지 않고 약물에 대한 메타 정보만을 공개를 했습니다. 각각의 약물이 어떤 단백질을 타겟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노세라피, 즉 단독 약물을 투약을 했을 때 암세포에서 얼마만큼의 암세포를 죽이는지, 약효죠. 모노세라피 약효, 이런 정보를 공개를 했고요. 이 외에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공개된 데이터 또는 프라이어 날리지를 다 활용해도 좋으니 이런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약물의 컨비네이션이 암 환자의 세포를 가장 많이 죽이는지를 리그레션 해라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총 주어진 트레이닝 셋의 사이즈는 약 2,700개 정도 이그젠플이었고요. 이렇게 2,700개를 가지고 학습한 모델을 1,000개의 샘플에 대해서 예측치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예측치를 제출을 하면 주최 측에서 홀드아웃 해놨던 정답과 비교를 해서 정확도를 매조해서 성능을 평가하는 형태로 이벨루에이션 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트레이닝 데이터가 상당히 작죠. 2,700건이면은 복잡한 모델을 가지고 모델링하기 어렵습니다. 데이터 사이즈 작아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프라이어 날리지를 이용을 해서 피처 셀렉션을 해야 되는데, 이 피처 스페이스가 통상의 경우 생명 의료 도메인의 문제에서 가장 큰 챌린지가 뭐냐면 이그젠플 인스탄스, 학습시킬 수 있는 인스탄스 개수는 굉장히 제한적인데, 반면 어벨로란 피처의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은 인스탄스 개수가 더 많고 피처 숫자가 적은데, 이 생명의료 도메인에서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환자 유래 데이터이거나 또는 실험을 통해서 얻어져야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유전체 데이터 같은 경우 아까 유전자마다의 뮤테이션 정보나 메틸레이션 정보 같은 거를 피처화한다면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 정도의 피처가 나옵니다. 학습시킬 수 있는 샘플 사이즈는 2,700건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 유용한 피처를 잘 걸러내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때 도메인 날라지를 이용을 해서 피처 셀렉션을 하는 것이 주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대폭 줄여놓고 그 다음에도 통계적 방법을 통해서 피처 임포턴스를 계산해서 피처 셀렉션을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굉장히 컨사이스한 모델을 셀렉션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었어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련의 모델 셀렉션 과정을 파이프라이닝을 해서 이터러티브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코어 4개짜리 기기 한 대에서 한 500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20일이죠. 한번 모델 셀렉션 파이프라인 돌리는데,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아마존에 가서 기계 하이엔드 머신을 50대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50대에 토탈 1,800개 정도 CPU 코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기계들을 하이스루풋 플랫폼인 HD 콘더, 위스콘신 대학에서 만들어 놓은 하이스루풋 플랫폼을 이용해서 묶어가지고 패러럴하게 분산 처리를 해서 약 1시간 정도의 파이프라인 돌리는 형태로 해서 실험을 진행했고, 그렇게 해서 선택된 모델을 가지고 결과를 제출했었는데, 첫 번째 출전한 드림 챌린지 결과치고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2등을 했고요. 그때 같은 챌린지에서 스탠포드가 6등, MIT가 11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통상 드림 챌린지 결과는 주최 측과 상위 랭커 팀들이 같이 챌린지 이후에 서머리 페이퍼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공저 논문으로 네이처컴의 챌린지의 결과가 지난해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주최 측과 시상식 사진이고요. 자, 앞서 그 데이터 드리븐한 하이포테시스 제너레이션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챌린지에서는 어떤 데이터 드리븐한 하이포테시스가 생성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그 네이처컴 논문 서머리 페이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렸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 메소드 페이퍼를 따로 작성을 했고요. 그때 사용했던 데이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데이터가 아니고 머크라는 다른 제약사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시켰고, 학습된 모델을 내부를 뜯어서 분석을 해서 이런 형태의 룰들을 저희가 발굴을 했습니다. p-value라는 것은 어떤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하는데, 통계적 유의성 기준으로 상위 4개의 룰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룰 같은 경우는 암 환자의 HES5라는 유전자가 저발현되어 있는 암 환자인 경우 mTOR 타겟티드 세라피, mTOR라는 단백질을 억제하는 타겟티드 세라피와 DNA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요법을 의미합니다. DNA 전체적으로 DNA를 억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건강한 세포도 막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화학요법 하면은 굉장히 부작용이 많죠. 그래서 그 화학요법과 mTOR라는 타겟 세라피를 같이 병용했을 때 더 적은 농도의 약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룰이 첫 번째 유의한 룰로 밝혀졌고요. 이 룰을 저희가 이제 리터치 서베이를 해봤더니 정확히 이런 기전으로 연구 발표가 된 논문이 2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 데이터 드리븐하게도 실험적으로 검증할 만한 그런 유의한 가설들이 발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였고, 이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리터치 레퍼런스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한번 검증해 볼 만한 그런 새로운 가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여했던 대회는 2017년 대회였는데, NCI CP텍이라고요. 이게 NCI가 미국의 그 국립보건원 산하에 있는 국립암연구원입니다. 그 국립암연구원 안에 그 프로티오 지노믹스를 연구하는 센터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프로티오 지노믹스 드림 챌린지를 열었는데, 무엇을 알고자 했냐면, 우리 DNA와 RNA, 그 다음에 프로틴 간의 관계, 캔서 셀 안에서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지,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지가 이제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 세포 안에 그 워커들은 프로틴입니다. 우리가 이제 센트럴 도그마라고 아마 배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센트럴 도그마라고 분자 생물학에서의 어떤 중심 원리인데요. 이게 DNA가 RNA를 트랜스크라이브하고 RNA가 다시 프로틴을 트랜슬레이트 하는 과정, 즉 유전 정보가 DNA로부터 프로틴까지 흘러나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원리입니다. 이 센트럴 도그마에 의하면 그 RNA가 많이 발현되면 그 RNA가 생산하는 트랜슬레이터는 프로틴의 양도 많아져야 되는데, 실제 매주어를 해서 우리가 코릴레이션을 계산해 봤을 때 그렇게 큰 코릴레이션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포 안에서 어떤 단백질이 많이 발현됐는지를 이해하는 게 질병의 원인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데요. 과거에는 그러면 직접적으로 프로틴의 어번던스를 메저하면 좋은데, 과거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프락시로서 그 RNA 어번던스를 메저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라는 기술이 활용이 되면서 직접적으로 프로틴의 어번던스 메저하기 시작했는데, 이 기술의 문제가 그 내재적인 다이내믹스 때문에 프로틴의 어번던스를 읽어드리는데 분명히 존재하는 프로틴임에도 읽지 못하는 프로틴들이 발생합니다. 미싱 밸류가 발생하는 거죠. 미싱 밸류를 어떻게 임피테이션 하느냐, 이런 챌린지였고요. 우리 그 컴퓨터 과학자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 과거에 생산해 놨던 굉장히 많은 양의 그 RNA 데이터, 굉장히 많습니다. RNA 데이터. 그 RNA 데이터를 가지고 혹시 프로틴의 어번던스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게 어려운 것이 그 센트럴 도그마가 RNA가 프로틴으로 트랜슬레이트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RNA 어번던스와 프로틴의 어번던스 사이에 R 스퀘어 값이, 코릴레이션 스퀘어 값이 0.1에서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고요. 그래서 주어진 RNA 데이터를 가지고 그 프로틴의 어번던스 예측할 수 있겠느냐, 예측 모델링을 하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모델, 이게 지금 우리한테 익숙한 레코멘더 시스템과 연관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샘플이라는 게 지금 그 세포고요. 프로틴이라는 게 그 세포 안에 있는 각각의 프로틴들의 양을 표현하는 수치들인데, 이 구멍이 이렇게 뚫린 것들은 실제로 메저가 미싱 밸류 발생했다는 거죠. 요거를 우리한테 익숙한 문제로 치환해서 생각하면 샘플을 유저라고 보고 프로틴을 뭐 영화 또는 아이템, 뭐 영화라고 하죠. 영화라고 보고 이 숫자들을 별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사용자가 모든 영화를 다 보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칸들이 비어있을 것이고, 이 사용자에게 영화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이 사용자가 보지 않은 영화에 어떤 평점을 줄지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평점들을 채워넣는 임피테이션 프로블럼을 아주 단순하게는 이 로우랭크 매트릭스 팩터라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매트릭스를 로우랭크 매트릭스로 분해를 한 다음 다시 곱해줘서 빈칸을 채워넣는 스무딩을 하는 그런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단순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바이오 메디슨 도메인에서는 이 데이터의 양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한 모델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단순한 모델을 사용해서 일반화 가능한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한 모델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었고요. 두 번째 챌린지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프라이어 날리지에서 그 프로틴과 프로틴 사이의 인터랙션 관계를 표현하는 날리지 베이스들이 있습니다. 그 날리지 그래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프로틴의 어버던스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 원합 거리에 있는 다른 연관된 프로틴들의 RNA 값을 인풋으로 받고 그 인풋을 기반으로 이 프로틴의 어번던스 리그레션 하는 형태의 모델링을 했고요. 뭐 그때 사용한 프라이어 날리지들은 뭐 공개되어 있는 PPI라든가 프로틴 컴플렉스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모델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단순하게 어프로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뭐 저희가 그 첫 번째 문제에서 1등을 했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제 2등을 했습니다. 그때 UCLA가 첫 번째 문제에서 2등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MD 앤더슨도 참여를 했었는데 MD 앤더슨이 16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NIH가 주관한 대회였기 때문에 NIH에서 저희 팀에 대한 하이라이트를 프레스 릴리즈로 한번 내줬었고요. 그 다음에 18년도에 참여했던 대회는 멀티 타겟팅 드럭 드립 챌린지라고, 그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암이나 다이어비리, 그러니까 당뇨, 암이나 당뇨 이런 복잡한 질환인 경우
그 싱글 타겟을 억제를 해서 지속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길목을 동시에 차단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약물 설계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멀티 타겟팅한 드럭을 설계할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로 나온 문제였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갑상선 수질암인데요. 메둘러리 사이로드 칼시노마. 이 갑상선 수질암의 중요한 타겟 단백질이 4개 정도가 아이덴티파이가 되어 있고 얘네들을 동시에 억제를 하고 동시에 건드려서는 안 되는 단백질 5개를 또 아이덴티파이를 해서 얘네들은 억제를 하고 얘네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조건에 만족하는 약물을 징크립틴이라는 그 약물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약 한 13억 개 정도의 약물 구조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인데 그 안에서 약 한 1%에 해당하는 1,300만 개 정도가 구매 가능한 약물들입니다. 그거를 파는 벤더들이 있다는 거죠. 인스탁으로 마킹되어 있는 1,300만 개 약물 중에서 1mg에 250불 언더로 구매할 수 있는 약물 중에서 추천을 해라. 이 조건을 만족한 약물 찾아 추천을 해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조건이 붙었냐면 실제 그 참여자들이 약물 탑5를 리스트업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이 주최 측에서 실제 약물을 구입을 해가지고 세포 실험을 진행합니다. 세포 실험 결과가 잘 나오는 약물들의 순서대로 랭킹을 매겨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너무 비싸면 구입해서 실험 못하니까요. 예, 이런 조건을 걸어서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타우파스라고 타우병증인데 이 타우 단백질이라는 게 이제 그 타우병증이라는 게 퇴행성 신경질환인데 이게 알츠하이머와도 연관이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 타우병증의 4개의 타겟이 아이덴티파이 됐고 3개의 논 타겟이 아이덴티파이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약물들을 발굴해서 제출을 하라는 것이었고 이게 그 전통적인 드럭 디스커리 방법으로는 그 하나의 약물이 이런 여러 개 타겟을 잘 억제하는 약물을 설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냥 데이터 드리븐하게 바텀업으로 전사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약물 한번 찾아보자라고 어프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프로치는 사이미즈 뉴럴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 샴 쌍둥이죠. 사이미즈 뉴럴 네트워크, 쌍둥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이 웨이즈 쉐어링 되는 정확하게 아이덴티컬한 2개의 네트워크 페어를 동시 학습시키게 되는 것인데 이 2개의 약물, 서로 다른 2개의 약물이 각각의 그 네트워크에 인풋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이 약물들이 세포 수준에서 전사체 수준에서 유사한 효과를 발현하게 된다면 이렇게 약물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그 약물의 레프리젠테이션이 학습될 때 이 학습된 레프리젠테이션도 비슷하게 학습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포 수준에서 트랜스크립톤 레벨에서 약물의 효과가 유사하게 되면 구조가 다를지라도 비슷한 레프리젠테이션 벡터를 얻도록 학습이 된 거죠. 즉 약물의 구조가 구조를 표현한 벡터가 인풋으로 들어가지만 최종적으로 인베딩 될 때는 인베딩 스페이스에서는 약물의 효과를 표현하는 인베딩 벡터로 인베딩 되도록 그렇게 학습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버추얼 스크리닝 하는데 어떻게 쓰느냐? 통상 약물 개발의 다양한 방법들 중에 프로토타입 약물을 가지고 버추얼 스크리닝을 해서 이 디자이어드 이펙트를 갖는 약물, 즉 프로토타입 약물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노블한 새로운 컴파운드를 찾아내는 형태로 약물 개발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런 시나리오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FDA 승인된 약물 하나가 프로타입 약물로 들어가고 그 징크피틴에 있는 13억 개의 모든 약물을 이 약물과 비교 대상으로 집어넣어서 스크리닝하게 되고 이 헤일로 페리돌과 세포 수준에서 가장 효과가 유사할 만한 약물들 랭킹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약물을 뽑을 수가 있는데 이런 형태로 버추얼 스크리닝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가 몇 가지 케이스 스타디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헤일로페리돌, 이게 이제 스키조프레니아 약물인데, 이 도파민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입니다. 예. 도파민 리셉터를 억제를 하는 그런 약물인데요.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
이 약물을 인풋으로 징크 15에 있는 약물들 스크리닝 했는데, 저희가 이제 실험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문헌으로 검증을 하기 위해서 문헌 검색이 가능하려고 그러면 약물에 이름이 있어야 되죠. 이름이 있어야 검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징크 15 안에서도 그 이름이 주어진 약물들,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이름이 주어진 약물들에 대해서만 탑 10을 뽑아서 검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헬로페리돌과 효과가 유사할 것으로 예측된 약물들의 탑 10인데요. 이게 이제 AI 스코어고 1에 가까우면 그만큼 효과가 유사하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문헌 검색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 약물은 그 도파민 리셉터로서 연구가 되었던 그 약물이고 10개 중 7개가 연관이 있는 그런 약물들이 나왔고요.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문헌 레퍼런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험적으로 한번 좀 검증을 해볼 만한 그런 노블한 가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역시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데이터 드리븐하게 우리가 가설을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관점에서도 좀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 케이스 스타디는 셀루메티닙이라고, 이거는 이제 삼상에 들어가 있는 캔서 드럭인데요. 이거는 이제 맥1, 2 이니비터입니다. 아까 그 시그널링 패스웨이, 요런, 아까 보셨던 그 패스웨이 비라프가 있었고, 밑에 맥에서 또 그 첫 슬라이드에서, 처음 슬라이드 보여드렸던 그 환자의 케이스의 그 파이프라인입니다. 그 패스웨이입니다. 이 맥1, 2를 이니비터하는 약물인데요. 이 약물과 유사한 효과를 보이는 약물, 이름을 가진 약물을 징크에서 스크리닝 했는데 0.9 스코어 이상의 것이 2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등으로 나온 약물의 레퍼런스를 구해봤더니 이것도 역시 맥1, 2 이니비터로 연구가 되어진 약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두 번째 약물은 좀 특이하게도 맥이 아니라 PI3K 이니비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PI3K라는 게이 그라프, 맥, 얼크라는 패스웨이와 패러럴한 패스웨이고, 역시 이 패스웨이 또한 세포의 성장과 생존에 관여하는 패스웨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패러럴한 패스웨이를 억제를 하는 약물이 두 번째로 뜬 것으로 보아서 이 셀루메티닙의 어떤 얼터너티브한 세라피, 얼터너티브한 레지멘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또 가설을 한번 세워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약과 이 두 번째 약물을 병용 투여를 했을 때 동시에 차단하는 효과를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형태의 새로운 가설을 또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대회에서 또 뭐 우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2019년 드림 챌린지는 좀 더 드럭 디스커버리에 더 가까워진 케이스인데, 뭐냐면 이 약물의 구조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타겟 단백질의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 약물과 타겟 단백질이 얼마만큼 잘 달라붙을지, 바인딩 어피니티를 리그레션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약물의 구조를 2D 그래프로 표현을 했고요. 이 약물의 구조 정보를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그 약물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했고, 그다음에 학습된 약물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인풋으로 해서 각각의 타겟 단백질, 카이네이즈가 단백질의 한 일종인데요. 각각의 타겟 단백질들에 대한 어피니티 스코어를 예측하도록 멀티태스크 러닝 형태로 포뮬레이션을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 대회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성적을 좀 올려야 돼서 굉장히 이 그래프, 약물의 몰레큘 그래프를 표현할 때 활용 가능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다 트라이를 해봤고요. 그 중에 또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 ICM에 발표했던 그 셀프 어텐션 그래프 풀링 방법도 같이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여러 가지 풀링 방법과 그다음에 어텐션 방법, 컨볼루션 방법들을 조합을 해서 파이프라이닝을 했고, 이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을 최종적으로 앙상블을 해서 최종 스코어를 예측을 해서 제출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 대회에서도 다른 두 팀과 공동 우승을 했는데, QED 팀이 일리노이 대학 어버너 샴페인 팀이었고, AI 윈터 이즈 커밍 팀이 그 UNC 채플린 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대회가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작년에 바이오 ASQ라는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바이오 NLP 챌린지인데요. NLP가 또 왜 중요하냐면 이 드럭 디스커버리, 전통적인 드럭 디스커버리에 타겟 하이포테시스를 만들고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제약사에서 통상 문헌 검색을 합니다. 문헌을 찾아서 문헌으로부터 난리지를 익스트랙트하고 그 난리지들을 엮어서 어떤 타겟에 대한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아니면 나이브하게는 어느 연구 집단이 새로운 노블한 타겟을 밝히면 그 논문은 빨리 습득을 하고 그 논문에 밝혀진 타겟을 가지고 빨리 실험을 해서 약을 빨리 시장에 내놓는 형태로도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헌 검색이 항상 그 출발점에 서게 되는데요. 이 문헌으로부터 지식을 추출하는 걸 중요한 게 메커니즘 오브 디지즈, 즉 질병의 기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논문에 파편화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을 추출을 해서 파이프라이닝을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그게 어떤 그 테스터블한 하이포테시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헌 검색의 출발인데 통상의 경우 펀메드라는 검색 엔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닉 마일드 루키미아라는 질병 이름을 치게 되면 뭐 수만 개의 논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키워드가 앱스트랙트에 등장하면 다 보여줍니다. 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문헌으로부터 지식을 추출하고 그 지식을 컴파일해서 나만의 하이포테시스 만들기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부터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색 엔진을 만들었는데, 검색 엔진은 이제 그 BEST라고요. 바이오메디컬 엔티티 서치 툴이라고 지금도 지금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이 엔진을 만들었는데, 이 엔진은 그 펀메드에 논문이 새로 추가가 되거든요. 매일매일. 그 FTP에서 논문의 앱스트랙트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하루에 평균적으로 3,000편 정도의 그 피어 리뷰드 저널에 실린 논문들이 추가가 됩니다. 하루 평균. 1년이면 100만 건이 넘는 새로운 논문들이 추가가 되는데 그 논문들을 데일리로 업데이트를 해서 새로 인덱스가 자동적으로 추가가 되고요. 그래서 검색의 결과가 기존 펀메드보다는 좀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크로닉 마일드 루키미아라는 아까와 같은 질의를 했을 때 이 질병과 연관이 있는 드럭들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드럭으로 결과를 필터링해서 보게 되면 이 논문에서 이 질병과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약물들을 순서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가장 렐러번트 약물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좀 더 어려운 질문을 해보자면 이 CML이라는 질병과 그 질병의 FDA 어프로브된 약물 이마티닙, 그 다음에 이마티닙을 취약을 했을 때 약물의 내성이 생깁니다. 그 리지스턴스. 이 CML의 이마티닙 리지스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유전자가 변이가 관여를 했는지를 알고 싶다면 타겟을 뮤테이션을 놓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연구 문헌에서 이 컨텍스트, 이 이마티닙 내성의 컨텍스트에서 가장 빈번히 언급된 변이들을 순서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식 습득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형태의 검색 툴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좀 복잡한 스토리라 패스를 하겠습니다만 크게 검색 시스템은 인덱싱 서브시스템과 랭킹 서브시스템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인덱싱 서브시스템이 기존의 그 문헌을 책임하도록 돼 있던 것을 그 문헌 안에 들어있는 객체, 생명의료 객체를 색인하도록 인덱싱 시스템을 바꿨고요. 스코어링 서브시스템 마찬가지로 객체를 스코어링하도록 서브시스템을 논리적으로 재설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고급한 지금 이제 검색인데 그럼 좀 더 직접적으로 질의응답도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2019년도
초에 구글에서 버트라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랭귀지 모델을 발표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거 우리가 이 랭귀지 모델은 그 위키피디아 텍스트로 학습이 돼서 제너럴한 휴먼 랭귀지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랭귀지 모델이긴 한데, 이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반 텍스트가 아닌 전문성을 요구하는 생명의료 논문을 이해하는데도 학습이 되겠느냐라는 의문이 생겼고, 그래서 이거를 가져다가 저희가 원래는 이제 30억 단어, 위키피디아 30억 단어 정도의 분량으로 학습된 모델을 저희가 총 180억 단어의 규모의 생명의료 문헌으로 추가 학습을 시켜서 저희가 공개한 랭귀지 모델이 이제 바이오버트라는 랭귀지 모델이 있습니다. 이 바이오버트라는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이 검증을 하기 위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3가지를 저희가 수행을 했었고요. 트레이닝과 파인 튜닝 디테일은 좀 빨리 패스를 하겠고, 네임드 엔티티 레코그니션이라고 첫 번째 태스크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태스크입니다. 일견 단순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문헌에서 어떤 고유명사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 이름이라든가 어떤 질병의 이름, 약의 이름,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그들 간의 관계라는 지식을 추출하는데 첫 번째 단추거든요. 이걸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NER 태스크에 한번 적용을 해보기 위해서 파인 튜닝을 했습니다. 그 랭귀지 모델, 학습된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NER 태스크에 적용하기 위해서 파인 튜닝을 했고요. 이 NER 태스크가 질병 이름을 익스트랙트 하는 이그젬플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BIO 태깅을 하거든요. B는 이제 그 어떤 named entity 시작이다, beginning. 그 다음에 named entity가 이어지고 있다, inside. named entity 끝났다, outside.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named entity로 recognize 되고, 같은 문장인데도 VHL 여기는 지금 그 named entity recognize가 안 되고 여기는 돼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이 disease를 recognize 하는 태스크였기 때문에 이건 지인의 이름으로서의 BHL입니다. 이건 디지즈 이름으로서 BHL이기 때문에 여기는 레이블링이 되어 있고 여기는 레이블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약자도 많고요. 그 약자가 어느 컨텍스트에 따라서 질병이 되기도 하고 유전자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약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프리트레인된 바이오버트를 가져다가 저희가 레이어 하나,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한 레이어를 올려가지고 이 한 레이어만 저희가 튜닝을 해서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이 BIO 태깅을 하도록 해서 NER 태스크를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벤치마크 NER 데이터들의 성능 평가를 했는데 9개의 총 벤치마크마다의 어떤 그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모델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특화돼서 튜닝이 돼서 성능을 잘 내는 모델이 따로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 바이오버트 하나의 모델 가지고 이 9개의 데이터셋에 6개 데이터셋에서 스테로드 아트 모델보다 아웃퍼폼하는 결과를 보여서 하나의 모델로 브로드하게 다양한 데이터셋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다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태스크는 이제 릴레이션 익스트랙션인데 그렇게 NER 돼 있는 거, 이 부분이 지인 이름이다, 이 부분이 질병의 이름이다, 이런 게 NER이 돼 있다면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는 것이 가장 루디멘탈한 어떤 지식의 유닛입니다. 이 지인이 이 질병과 연관이 있느냐, 또 그거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푸는 그런 태스크도 있는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이 바이오버트의 CLS 토큰을 가지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도록 학습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풀었고요. 그래서 이 릴레이션 익스트랙션의 벤치마크 유명한 데이터셋 3가지 중에서 2가지에서 아웃퍼포밍하는 하나의 동일한 모델로 아웃퍼포밍 결과를 얻었고, 마지막으로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독해 문제 같은 겁니다. 이렇게 통상 논문에 애브스트랙트를 주는데요. 논문에 초록을 주고 그 초록과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럼 기계가 그 초록을 읽고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록 안에 정확한 프레이즈를 뽑아내면 되는 형태의 퀘션을 팩토이드 타입의 퀘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이오 ASQ라는 대회의 팩토이드 타입의 퀘션을 가지고 이벨루에이션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퀘션과 세퍼레이트를 중심으로 퀘션과 컨텍스트, 그러니까
abstract와 question을 이어붙여가지고 바이오버트에 넣게 되고, 그 다음에 start와 end 토큰을 우리가 classification 을 통해서 start와 end 토큰을 찾아내서 그 안에 스팬을 답으로 추출하는 형태로 저희가 모델을 학습시켰고요. 그렇게 해서 바이오 SQ 4B, 5B, 6B 이 3개년도에 거친 그 이밸루에이션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성능 평가를 했고 3개 데이터셋 모두 그 대회 우승팀의 모델을 아웃퍼폼하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공개를 했고 그 많은 팀들이 모델을 그 트렌드 웨이트 공개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제 니드가 있는 팀들도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논문을 발표한 지 한 1년 만에 약 370회 정도 인용이 됐는데, 이 바이오메드 저널이라는 게, 이 도메인이 아니신 분들은 잘 익숙치 않으시겠지만, 구글 스칼라 기준으로 바이오메드 도메인에서, 그 랭크 1 하는 그 저널입니다. 이 저널에서, 어, 현재 상태로 가장 많이 읽힌 논문, 저널에서 가장 많이 읽힌 논문 탑5 안에 저희 논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노블한 기여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커뮤니티가 필요한 리소스 저희가 필요해서 만든 거지만 결국 커뮤니티도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필요한 리소스를 만들어서 공개했던 게 크게 많이 그 커뮤니티로부터 억셉트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을 가지고 마지막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이 모델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작년도 세븐비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바이오스 세븐비 대회에 출전했는데 이 세븐비 대회는 구글이 주최를 한 대회였고요. 세 가지 타입의 퀘션이었습니다. 팩토이드, 아까 그 지문에서 답을 프레이즈를 스팬을 찾는 팩토이드 퀘션, 리스트, 지문 안에서 답이 여러 개인 경우 여러 개를 다 찾아내야 되는 yes, no 퀘션은 yes, no, OX로 답할 수 있는 퀘션인 거죠. 세 가지 타입의 퀘션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고 팩토이드를 어떻게 응답했는지는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리스트 타입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리스트 타입은 그냥 스레스홀드 값을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로 학습을 해서 스레스홀드 값 이상의 값들을 갖는 스팬들을 다 답으로 제출하는 형태로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엔드-투-엔드로 하면 좋겠는데 이 학습용 데이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에서 뭐 3개를 제출해라 또는 뭐 5개를 제출해라 이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질문 자체를 프리프로세싱해서 앤서를 몇 개까지 뽑아야 되는지를 저희가 프리프로세싱 해가지고 그 정보를 활용을 해서 탑 K개를 리턴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 부분도 데이터가 많다면 엔드-투-엔드 학습이 가능한 부분이겠지만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서 이런 식으로 해결했고요. yes, no 타입 캡처는 그 앞에 CLS 토큰을 가지고 CLS 토큰을 가지고 아까 릴레이션 인스트럭션과 비슷하죠. CLS 토큰을 가지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3개월에 걸쳐서 시험을 5번을 보게 되는데 5가지의 문제지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3가지의 종합 평균 스코어로 랭킹을 매기게 되는 5번 시험에서 모두 저희 모델이 1등을 했고요. 아마도 이 이전 해까지는 랭귀지 모델 기반의 모델들이 서밋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초로 그 트랜스포머 기반의 랭귀지 모델을 학습시켜서 대회에 출전했고 그게 좀 주요한 영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이제 학생들이 학회에 참여해서 그 주최자가 발표한 슬라이드를 찍어 왔는데 구글이 2등을 했더라고요. 5번 시험에서 2번에 거쳐서 구글이 2등을 했고 네, 저희가 5번 모두 이제 1등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 대회인데요. 아직 공식 결과는 9월 말에 학회에서 발표가 될 예정이지만 올해 결과인데 올해도 역시 저희가 바이오버트를 가지고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앞서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퀘션 앤서링 같은 경우는 바이오 ASQ 데이터셋을 파인 튜닝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한 100문항?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스쿼드 데이터를 가지고 퀘션 앤서링은 이런 것이다 라는 문제의 형태를 좀 파인 튜닝을 했고 그 다음에 바이오 SQ로 넘어와서 파인 튜닝을 최종적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형태로 지난해에 문제를 풀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NLI 태스크를 추가를 해가지고 시퀀셜하게 트랜스퍼 러닝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거를 하지 않았었다면 저희가 이미 학습된 그 웨이트과 그 파인 튜닝 모듈 다 공개해 놨기 때문에
그대로, 작년 그대로의 모델 가지고는 경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고민하다가 NLI 태스크라는 Natural Language Inference Task라는 데이터셋으로 인퍼런스 하는 그런 학습을 추가시켜서 시퀀셜 트랜스퍼 러닝을 했고요. 인퍼런스 테스트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세 가지 케이스 레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전제가 되겠고 두 번째 문장은 가설이 되겠습니다. 이 프레미스를 읽고 이 가설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 그건 인텔먼트 관계에 있고요. 프레미스를 읽고 가설이 맞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건 컨트랙션 관계에 있습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뉴트럴 관계인데요. 이 세 가지 레벨이 달린 데이터셋이 있어서 이것을 학습시켜가지고 이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이 언어 그 문장 간의 어떤 로지컬한 관계를 추가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켜서 그 퀘션 앤서링 질문과 컨텍스트의 어떤 로지컬한 관계를 추론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중간에 끼워 넣어서 시퀀셜하게 트랜스퍼 러닝을 했고요. 그 결과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텐터티브이긴 하지만 공식 결과는 아니지만 5번 배치 4번 정도 저희가 1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실제 문제를 푸는데 이 도메인 문제고 도메인 문제는 실제 언맨 니드가 있는 어려운 문제이고 이 실제 문제를 푸는데 저희가 관심이 많고 그래서 실제 문제 중에 이 신약 개발이라는 것만큼 흥미롭고 울티밋한 챌린지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만들었고 작년부터 이 신약 개발 제약사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실제 약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지노믹스라는 회사는 면역 항암제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규 물질을 발굴하는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엘마이소 테라피릭스라는 제약사는 올해 2월 달에 공동 연구를 시작을 했고, 실험을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셔가지고, 여기서는 약물을 우리가 연구를 시작한 지 한 2주 만에 약물 후보를 도출했고, 그 약물 전달드린 지 8주 만에 실험 결과를 주셔가지고, 실험 결과를 확인했는데, AI가 찾은 약물이 실제로 세포에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결과를 확인했고, 세포 활성도 수준이 선도물질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10주 만에 선도물질 도출까지 성공했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이고요. 그래서 기사된 적이 있고, 그래서 현재 이런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그 정밀의료와 드럭 디스커버리 관련된 논문들도 꾸준히 발표를 하고 있고, 동시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식 추출도 중요한 스텝이기 때문에 NLP 퀘션 앤서링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관련된 논문들도 꾸준히 발표를 하고 있고, 약물 몰레큘 그래프를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하는 것도 약효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스텝이기 때문에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연구실에서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여러 가지 다양한 툴들이고요. 모두 다 지금 GitHub에 공개가 되어 있는 그런 툴들입니다. 네, 그리고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들, 연구 과제 정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X 모델을 만드는데 노하우라기보다는 어떤 문제에서 요구하는 문제 스페시픽한 어떤 리퀘어먼트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요구하는 내용을 가능한 한 도메인 날리지를 이용을 해서 최대한 그 모델의 도메인 날리지를 적용을 해서 모델을 가능한 한 단순하게 만드는 작업이 또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 대회의 특성상 실제 데이터가 주어져야 됐고 그 실제 데이터라는 게 대용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아닙니다. 생명을 보면 데이터 양이 작기 때문에 모델을 컨사이스하게 만들어서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게 그 피처를 어떻게 셀렉션 하느냐가 이슈가 중요한 이슈였는데 그 피처 셀렉션 과정 중에 도메인 날리지를 활용을 해서 셀렉션 했던 것이 중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네, 그 이외에는 이제 열심히 하는 거죠. 네, 여러 번 시도하고, 밸리데이션 결과 확인하고, 또 모델 바꿔 또 해보고, 이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생명의료 데이터라는 게,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하기가
좀 이렇게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데이터 자체가 실험적으로 얻어진 데이터다 보니까 이 데이터 생산 자체의 리프로듀스빌리티가 많이 떨어집니다. 굉장히 노이즈한 데이터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포 안에 그 유전자의 발현도를 매주하는 진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이란 방법이 있는데 완전히 똑같은 세포에 동일한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그 익스프레션을 떠도 익스프레션 간의 코릴레이션이 0.2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재현율이 매우 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그멘테이션 했을 때 그 효과가 파지티브하게 나올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번의 챌린지를 시도는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원하는 결과가 얻지 못해가지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크게 많이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질병 유발 정확히 어떤 챌린지를 말씀하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질병 유발 유전자 챌린지 참여했을 수도 있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참여했다면 아마 베스트 퍼포머로 안 뽑혀서 아마 소개를 안 드렸을 가능성이 있고 참여를 안 했다면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질병 유발 유전자를 찾는 거 중요한 문제죠. 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통적으로는 그 탑다운 방식으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가설을 세우는 어프로치인데 저희는 그 어프로치 대신에 바텀업으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약물을 먼저 발굴을 하고 그 약물들의 상위 예를 들어 탑10 약물 발굴된 약물들이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분석을 해서 그 질병의 유발 유전자 원인 단백질을 거꾸로 찾아 나가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를 현재 구현 중에 있는데요. 이 방식이 그냥 전통적 탑다운 방식보다는 좀 더 접근성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희망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질병 유발 단백질을 찾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저희가 뜻하는 대로 구현이 돼서 결과 나온다면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가능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제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래도 상황이 다른 문제에 비해서는 좀 낫습니다. 실제 환자 유래 데이터 말고 그 약물에 대한 구조는 저희가 지금 인간이 합성을 해봤다라고 등록해 놓은 약물의 개수가 약 13억 개 정도, 아까 징크루틴 얘기를 하면서 설명드렸는데 13억 개 정도가 인간이 한번 합성을 해봤다, 설계를 해봤다라는 약물인데 13억 개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 합성 가능한 약물의 개수는 컴비너토리하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약 10의 60승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0의 60승과 13억 개면 10의 한 10승 되는데 그 갭이 어마어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 약물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13억 개 정도 데이터면은 우리가 좀 고급한 딥러닝 모델 학습할 만큼의 데이터셋이 되기 때문에 약학 분야에서는 그 상대적으로 조금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소개드린 대로 약물이 유도하는 트랜스크립톤 데이터를 가지고 약물을 설계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그 트랜스크립톤 데이터는 그렇게 또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 한 170만 건 정도 약물 유래 그 트랜스크립톤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좀 활용을 하고 있고 추후 올 연말까지 한 300만 개까지 공개가 된다고 해서 300만 개 공개가 되면 추가 학습을 시키려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약학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상황이 좀 낫다. 샘플 데이터 관점에서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취업은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지금 그 제약사들과 최근에 일을 같이 하다 보니 그 제약사들에서 이런 인포메틱스에 대한 니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생명 시스템학교 있다면 그 인포메틱스, 그러니까 AI나 기계학습 과목, 데이터 과학 과목 이런 것들을 좀 수강을 하셔가지고 인포메티션으로서 데이터 과학자로서 조금 스킬셋을 갖추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전공을 살리면서 굉장히 산업에 큰 기여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뽑고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울티밋하게는 실험을 통해서 그 데이터 드리븐하게 생성된 가설을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게 맞죠. 예, 근데 그때 논문을 낼 때는 실험을 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집단을 저희가 알지 못해서 하지는 못했고요. 대신에 그 문헌 검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희가 밸리데이션을 한 거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스트라제네카 챌린지에서 병용 투약 효과 프리딕션 챌린지였는데 그때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미 실험을 해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고 참여자들한테는 일부 홀드아웃을 해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트레이닝 셋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결과만 공개를 해서 학습시키도록 했고요. 참여자들은 그 홀드아웃된 데이터의 문제만 확인을 해서 문제에 대한 답을 예측을 해서 제출했고 제출된 그 시너지스틱 스코어를 아스트라제네카가 홀드아웃 해놨던 데이터와 실험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스코어를 매기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울티밋한 테스팅 방법은 실험을 통한 검증이다. 생성된 가설에 대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좀 기억을 더듬어 봐야 되는 문제라 딱 떠오르진 않는데 예,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라면 최근 챌린지인데요. 최근 챌린지에 나가서 저희가 그 리더보드 기간이 있고 최종 제출이 있습니다. 통상이요. 리더보드는 한번 예를 들면 5번 제출 기회가 있다. 5번 동안 제출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만든 모델을. 리더보드에서 제출을 했을 때 성능이 제일 좋았던 모델을 제출하지 않고 최종에 욕심이 생겨서 그거를 좀 좋은 아이디어 그 사이에 떠올라서 그 최종 제출 때는 좀 더 복잡한 그 모델을 고도화해서 제출했는데 그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보드에서는 쭉 1등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 제출 때 밀렸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레슨은 뭐냐면 이게 모델이 복잡하고 노블하고 뭐 문헌에서 스테로브 같은 모델로 소개가 된 모델이라고 항상 더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 문제이고 실제 문제이다 보니까 데이터 안에 굉장히 그 오브저버블하지 않은 언오브저버블한 변수들도 많고 그래서 되도록의 모델을 단순화해야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레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화 가능하도록 단순화해서 제출을 하는 것이 실제 그 챌린지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레슨일 것 같습니다. 이 도메인이라는 것을 뭐 의료 도메인 또는 무슨 의료 도메인 말고 비의료 도메인 이 의미에서 도메인을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의료 도메인 안에서도 뭐 약물의 이름에 대한 NER 아니면 지인 이름에 대한 NER 이게 다른 태스크로 통상 많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꾸준히 맞습니다. 근데 그거라면은 그 이유는 유니버설하게 하면 그게 최선인데 문제는 그 학습시킬 수 있는 벤치마크 데이터셋들이 디지즈 데이터셋은 디지즈만 레이블되어 있습니다. 뭐 진 데이터셋은 진 NER 데이터는 진 이름만 레이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학습시키기가 용이치가 않아서 통상 저희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모델을 그 타겟 엔터티 타입에 대해 따로따로 모델을 만들어서 나중에 그걸 레졸루션 하는 형태로 저희가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 전공 배경이 다양한 배경이 있다고 하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전히 뭐 한 7, 80%는 CS 전공자들이고요. 나머지 한 20, 30%가 기타 전공에서 오신 분들. 그 생명 전공이 좀 많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또 생각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CS 하는 친구들이 실제 챌린지 참여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이해하고 그 어떤 언맨 니드가 있는지를 이해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습득을 해나가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꼭 그 도메인 난리지가 없다 하더라도 그 어떤 스킬셋이 있으면 되냐면 그 도메인 전문가들과 그 도메인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얇은 지식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문제를 이해하고 나면 한번 애브스트랙션 하게 되고 그 애브스트랙션 레이어를 거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문제의 데이터 사실 데이터만 다르지 풀고자 하는 문제 결국 예측 문제거든요. 데이터를 애브스트랙션 레이어를 한번 거치고 나면 모든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애브스트랙션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문제 도메인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문제를 가진 전문가들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리퀘어먼트가 있는지, 그 리퀘어먼트를 어떻게 프리딕션 모델을 모델링 할 수 있는지 정도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 융합 연구가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진입 장벽이 물론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극복을 하고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이 AI 전문가들의 또는 좀 광의로는 IT 전문가들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지금 생명의료 도메인의 언맷 니드라는 게 생명과 환자와 생명과 연관되는 정말 그 중요한 문제들이 많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통적인 탑다운 방식, 과학자 드리븐한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잘 다루고 데이터에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이 데이터 과학자로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로부터 가설을 생성을 해야 되고 결국 가설이 과학의 출발이고 모든 문제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 그 여러분들이 그 AI 전문가라면 또는 IT 전문가라면 그런 스킬셋을 이쪽 분야의 도메인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서 조금 이 제약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의료, 정밀의료 섹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